참으로 억지스럽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공개석상 외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자주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도한 내용과 또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보니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드리면, 제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서 페이지 수를 보니까 199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하신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이렇게 100장 분량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진술서를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질문서 100쪽에 진술서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그게 아무리 많이 해도 120, 30페이지를 넘기가 어렵겠지요. 근데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지 말고 성남지청에서 했던 것처럼 빨리 조사를 하고 끝내자 라고 했더니 수사검사도 저녁을 안 먹고 하는 걸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저녁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남은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러더니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도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담당 입회 변호사와 대화를 했는데,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정 조사 시간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남은 신문 분량, 소요 시간 이런 걸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면 추가 소환에 목표를 두고 사실상 충분히 신문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게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환을 하는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복잡하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도시공사가 민간에 원가에 팔았습니다. 그럼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의 예정 이익 6,200억 정도 중에서 4,700억을 저희가 환수한 거죠. 사업자에게 1,800억 정도가 귀속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됐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여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또는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이 이익을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럼 LCT는 무슨 죄가 됩니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까. 또 LH가 임대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그건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개발 허가 받아서 개발이익 100% 다 갖지 않았습니까? 양평은 한 푼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받아야 됐던 개발이익금 부과금인가? 부담금? 그것조차도 안 받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럼 검찰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그리고 땅값이 예측치보다 더 오를지 예측보다 더 나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비율로 뭐 50%든 30%든 70%든 약정을 했다가 예측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왜 고정액으로 안 했냐?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여튼 그런 건 점들로 보면 억지가 분명하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 진술서 공개한 진술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검찰의 주장이 억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정권 또는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정권, 검사 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대에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됐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들을 향해 행사하면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잘못 쓰면, 아니, 기사를 마음에 들지 않겠으면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거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신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독재 정권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또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 독재 정권 중심의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소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이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번에 총장님도 오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또 안타까워서 오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모경 의원님도 박성준 의원도 우리 안호영 수석도 오셨던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오지 마십시오. 저번에는 원래 천준호 실장님하고 박성준 대변인 두 분만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갈 필요가 없었지요.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 마십시오. 이게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러 그런 것들을 또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 그 엄동설한 그날 또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의문이나 궁금증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뭐 그러지 않으실 걸로 보이시는데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됩니다. 답정 기소 아닙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또 어떤 제가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을 하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미 겪어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너무 세부적인 법정에서 다툴 사안들에 대해서 그 관심은 조금만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연합뉴스라고 표시해 놨는데.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그럼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이틀 다 나가실 계획이신지 뭐 언제 나가실지랑 그리고 가게 되시면 다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시면 이번에도 그 서면 이제 냈던 진술서로 좀 가름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틀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29일이나 3일 중에 하루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하여튼 그 출석 일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 준칙인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협의라고.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또 국정의 나름의 역할도 있고 또 미리 정해놓은 일도 있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처럼 또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로 이 사건에 접근하면 되지 저를 괴롭혀가지고 저를 압박해서 제가 말하는 것 외로는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진술할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면요. 아까 장 기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께서 검찰 조사 출석하셔서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소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그걸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1월 31일이나 2월 1일 날 중에서 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과 관계에서는 대표님께서 출석하시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셨기 때문에 그 일정과 관계에서는 변호인과 이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 앞에. 소속과 이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MBC의 손하늘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3시간 10분 동안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외투쟁을 암시했다,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도 이제 당직자별로 많이 엇갈리고 계셔서 이걸 장외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초강경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지, 어제 3시간 10분간의 최고위에서 뭐 어떤 기류와 좀 발언들이 있으셨던 네.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총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횡포와 만행, 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지금 묻지마 덮개 급급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김건희 수사의 필요성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보게 되면 지금 난방비 폭탄 등 민생 파탄, 또 이란 적발언, 또 거기에 이어서 이명박 중동 특사 검토 이런 등등 총체적인 국정 난맥과 파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이제 100일 되는 날인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리고 무능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저희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월 1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또 원내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며, 또한 또 주말에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어찌 보자면 원내 병행 투쟁을 저희들이 같이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쪽 한번 저쪽으로 갈까요? 예. 예,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선 패배에 관련된 거는 좀 명분인 것 같고, 좀 주변의 최고위원들이나 참모진들이 출석에 대해서 만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까요? 이쪽에 한번 오죠. TV조선 이광희.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검찰 출석을 이제 동행하고 아니면 미동행한 의원들을 이제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어서 이제 좀 좌표찍기 공세를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지 마시는 게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 좀 받을까요? 가운데 가고 또 저쪽 가고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만 더 받고 또 기자회견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네, 내용 좀더 더 할까요? 하십시오. 그럼 네.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상원 기자. 네. 2대1 이상원 기자. 네. 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입니다.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 가운데 마스크. 예. 가운데.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황지입니다. 2017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랑 언론은 모든 대선 후보를 탈탈 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 유효한 것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언어에는 의미가 있지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하고, 보복을 위해서 조작을 해도 된다라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네. 지금 이쪽에 한번 올게요. 오마이뉴스. 네. 박소희 기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되는 재소한
그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총선 언급을 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에 지금 검찰의 수사 같은 부분들이 총선까지도 좀 염두가 된 정치적인 행보로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와서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자면 어제 관련 진술서가 제시가 됐을 때 한 30분 정도 변호인하고 면담을 요청하시고 면담을 요청하신 다음에 이제 서면 진술서 제출한 걸로 가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 내용이 있는 30분 뭐라고요? 변호인하고 대장동 관련된 진술서가 제시가 됐을 때 그 대표님께서 잠시 좀 변호인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시고 30분 정도 면담을 하신 후에 들어오셔서 다시 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뭐 사실이 아닌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네, 그 30분 동안 딴 얘기 따로 뭐 그럴 시간 없었습니다. 그다음 뭐 총선 뭐 그 얘기는 글쎄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예를 들면 군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아니 뭐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든지 이렇게 하수인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이 돼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 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질의가 검찰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나왔고요. 또 대국민 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가 나왔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외에 뭐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는데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번 여기하고 이렇게 두 분을 좀 받아보고 제가 질의를 좀 마감할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SBS인가요? 원종진 기자인가요? 네. 네, SBS의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제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가 본부 차원으로 개편이 됐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TF와도 이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의 역할을 맡고 있던 이제 대책위와 그다음에 공격의 역할을 맡고 있던 김건희 TF가 같이 이제 운영이 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께서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신지 그 보관을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답변 안 주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개특위였던 형사사법 개편 특위가 이번에 연장이 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추진됐던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중수청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질문을 나누면 좋겠고요. 이 사개특위 얘기는 제가 지금 전혀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내용 아시는 분이 부장님이 아시나요? 지금 그 사개특위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에 관련된 내용에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서 원 기자에게 좀 알려드리겠고 앞에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장께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구와 관계에서는 그 당내 이런 기존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특위라든가 또 김건희 조사 TF 원내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제 기구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책 기구들을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공세적인 대응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 기구들을 보다 좀 더 추스리고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제 이제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걸 본부 차원으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조사 TF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이 대책 기구를 강화하고 보다 본부 체계로 여러 개를 묶어서 이 격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할까요, 대표님? 한 번만 더 받고. 네, 그럼 채널 연합뉴스 나경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대표님, 이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2월 국회에 또 넘어올 거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그걸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그 분열을 노리고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분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수습해 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실 보관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글쎄요,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요한 질문들은 거의 다 나와서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질문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냥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이 땅을 산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은 여기를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이런 거였죠. 만약 공동 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꼭 공모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남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법조 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수억 대 뇌물을 주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이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고 싶었던 그들은 닥쳤던 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이미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거든요. 공모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2014년 14년 잠깐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제가 조 기자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2014년 잠깐만, 7월 20일 조 기자님. 예, 김만배 잠깐만요. 법조팀장과 아니, 조 기자 인터뷰를 하지 잠깐만요. 않으셨습니까? 조 기자 잠깐만요.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 거는 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조 기자님한테 질문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잠깐 제가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여기서 아니, 뭐 하십시오. 하나 더요? 아, 괜찮아요. 뭐 하시죠. 오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일보 강민정 기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사법적으로 다툴 사안이다. 왜 자꾸 이거를 정치 논쟁으로 이어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왜 단정합니까? 국민의힘. 정치 논쟁으로 만든 게 국민의힘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체를 보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물론 정치부니까 정치적 공방만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좀 실체에 접근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마무리하는 아니, 게 아니, 그래도 뭐 어차피 하는 김에 길에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최소화되게 네. 말씀하십시오. 뭐, 예, 뉴시스 홍연호 기자. 예. 안 하면 또 나중에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표님 뉴시스 홍연우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구호성으로 말은 많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서 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딱 받고 대표님 네, 다 하십시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는 좀 질문을 했고요. 아, 핸드는 하지 예, 마시고. 그럼 네. 저기 KBS 이유민 기자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검찰청으로만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정치탄압 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그쪽에 어떤 그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또 대통령실로 불러서 민생에 관련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양립 가능하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이 없을 경우에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가진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쟁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죠. 싫다고 안 합니까? 일이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밉다고 안 만납니까? 미워도 만나야죠. 왜냐하면 사감을 가지고 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게 바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은 경쟁이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동반자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을 위해서는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쟁을 하는 속에서도 민생을 챙겨야 되고 또 국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님 여기서 네.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해요? 예, 여기서 한 50분간 진행했고 핵심적인 질문들은 다 나왔다고 그러게요. 봅니다. 또 다음에 또 기자간담회 또 예정돼 있으니까요. 또 그래요? 기회가 있을 네. 때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